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릴리미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필요한 선행 지식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면 이 내용들은 조금 친숙할 수도 있는데요. 리캡한다는 느낌으로 들으면, 그런 분들은 리캡한다는 느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I에서 이야기하는 러닝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어떠한 워크플로우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워크플로우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형대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형대수학을 실제 컴퓨터에서 구현할 때 유용한 넘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강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닝의 종류입니다. 학습의 종류라고 볼 수도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지도 학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unsupervised learning, 한국어로는 비지도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함수를 학습하는 것인데요. 이 함수가 주어진 입력을 어떠한 특정한 y로 매핑하는 그러한 함수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트랜슬레이션이라든지 캡셔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이블이라고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사진이라든지 강아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새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레이블로 고양이다, 강아지이다, 새이다 라고 명확하게 아웃풋을 측정해 주는 것이 이 함수의 목표입니다.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독일어가 나온다든지 한국어가 들어갔을 때 영어가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아웃풋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조금 다르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배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레이블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 함수에 입력되는 데이터들의 분포를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슈퍼바이즈 러닝과 비슷하게 함수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함수는 인풋과 아웃풋을 매핑한다면 이 함수는 이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클러스터링이라든지 팩토리제이션, 커널 에스티메이션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비슷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모의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들은 세모로 묶이고 점 데이터들은 점으로 묶이고 이렇게 별표 데이터들은 별표들끼리 모으는 학습 알고리즘인데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혹은 잘 뭉치도록 이러한 함수를 학습하는 것이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역시 함수를 학습하는 것인데요. 롱텀 리워드를 학습하는 것이 이 함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롱텀이라는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이제 예시를 보면 게임, 체스, 셀프 드라이빙 카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롱텀 리워드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음, 어떤 게임 에이전트가 이 골 목표로 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앞에는 무릉덩이가 있어요. 바로 앞에.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평탄한 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평탄한 길을 따르면
리워드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씩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여기 물웅덩이는 리워드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추후에는 리워드가 10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숄텀 리워드를 생각했을 때는 이 평탄한 땅으로 리워드를 일씩 받으면서 가는 게 좋지만 전체적인 리워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서 물을 한번 적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롱텀 리워드인 10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숄텀 리워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롱텀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러닝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부 다 함수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를 학습하느냐가 차이가 있지, 이 세 과정 모두 다 함수를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 모델이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때문에 이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 사이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강의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대부분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다루고요.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시간이 허락되면 간략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강학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전부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일부 내용만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리그레션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리그레션은 한국어로 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식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일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날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매핑을 하고 싶냐 하면요. 인풋으로 n차원의 실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웃풋으로 하나의 실수를 매핑하는 것이 이 회귀의 목적입니다. 이런 것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한 예시이고요. 두 번째 예시로는 이 추세선이죠. 우리가 엑셀 파일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추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량 그리고 횟수 등을 넣었을 때 근육량을 예측하고 싶다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타겟이 어느 정도 값이 될지 이런 추세선을 예측하는 것도 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다루는 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운동 시간에 따라서 근육이 생기는 양을 추정하고 싶다. 이럴 때 회귀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디널 리그레션이라는 예시가 있는데요. 오디널 리그레션은 오디널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랭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른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널 리그레션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에 레이팅을 하고 싶을 때 이 그레이트부터 배드까지 이런 순서가 있을 텐데요. 이런 순서까지 고려해서 점수를 예측하는 것이 오디널 리그레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랭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두 개 간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랭킹은 오더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더가 맞으면 로스가 0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가장 선호하는가 그 순서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오디널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지만 값도 같이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를 맞추어야 된다고 할 때
나이의 이런 순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이까지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오디널 리그레션. 그래서 랭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 값까지 측정하는 것이 오디널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시인데요. 이것도 역시 슈퍼바이즈 러닝이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피처들이 들어왔을 때 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과 플러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주는 이런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은 인터넷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분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아지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는 것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선택지가 여기서는 두 개였다면 여기는 선택지가 두 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이냐, 고양이이냐, 버스냐, 식물이냐 이 네 가지 중에서 올바른 레이블을 찾는 것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경우에도 선택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것, N개의 옵션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라면 이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은 여러 개의 옵션 중에서 N개를 선택하는 것이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도그와 플랜트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그만 뽑았을 때 혹은 플랜트만 뽑았을 때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미지상에 여러 가지 물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 적정한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물체가 이미지에 하나만 포함이 된다면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물체가 있냐 없냐만 따지고 싶을 때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슈퍼바이즈 러닝의 예시를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디멘저널리티를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데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레이블은 사실 모르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PCA를 하면 이 데이터들 간의 베리언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PCA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LDA의 목적은 그룹들 간의 디스턴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줄이고 여기를 경계선으로 나누면 이 그룹의 데이터와 이 그룹의 데이터를 쉽게 나눌 수 있겠죠. 2차원 데이터, 차원이 커지면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차원으로 데이터를 프로젝션 시키고 혹은 매핑을 시키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원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토 인코더라는 예시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인풋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3바이, 224바이, 224 이렇게 큰 이미지가 이렇게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혹은 피처 임베딩이라고 하는데요. 저차원으로 매핑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차원으로 줄이면 3 곱하기 224 곱하기 224가 1000차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1000차원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다시 이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면 이 큰 차원의 데이터가 완전하게 이 저차원으로 매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같게 만들고 이 구조를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나중에 디코더를 없애거나
혹은 인코더만 가지고서 이미지들을 압축해서 저장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오토 인코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들의 이 그룹 멤버십을 어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다 보면 어떤 데이터들끼리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은 우리가 알파고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았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 우리가 점수를 따져. 이런 것을 이제 리워드라고 하는데요.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것이 reinforcement learning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지금 현재 이 게임의 상황들을 관찰하고요. 그래서 observ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상황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리고 액션을 취합니다. 내 캐릭터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자원을 더 활용해서 어떤 캐릭터들을 만들 것인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승리로 이끄는 행동들을 찾아내는 것이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한 퀴즈입니다. 요 문제를 잠깐 비디오를 정지하고 풀어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네, 다 풀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같이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닝 오토인코더는 이제 레이블이 필요하다가 틀린 건데요. 리그레션은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필요하죠. 아까 주식 얘기를 보면 10일치의 주가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날의 주가를 예측하려면 그 실제 주가가 어땠는지 알려줘야 이 알고리즘이 학습이 잘 되겠죠.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은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도 불리고 dimensionality reduction에도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 long-term reward를 maximize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short-term reward를 sacrifice 하더라도 long-term reward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행동을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토인코더는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블을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습의 종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AI 모델을 개발하는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레이블이 있든 없든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는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딥러닝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이라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델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실제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유명한 모델들 중에서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적합한 그런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설계할 때도 나중에 로스 펑션이랑 옵티마이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도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과정을 통해서 학습 루프를 만들어 주고요. 세 번째로 이 데이터와 우리가 선정한 혹은 설계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은 fit이라고도 하고요. 런이라고도 하고 혹은 트레이닝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수집한 데이터와 설계한 모델, 학습 기법 등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한 모델을 평가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설계하고 학습한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모델의 성능이 우리가 원하는 성능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실험이나 아니면 요 앞의 과정으로 돌아가서 성능을 향상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성능치에 이를 때까지 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5번 과정은 사실 요 1, 2, 3, 4번을 다시 반복한다고 봐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부족해서 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더 모아야겠죠. 그리고 모델의 사이즈가 작거나 너무 크거나 혹은 학습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과정을 다시 해야겠죠. 그리고 이 모델을 실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이런 과정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평가는 계속 진행을 한 다음에 성능이 목표치에 달성했는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이 과정이 다 마무리되었으면 이제 모델을 저장하고 디플로이를 합니다. 우리 환경에.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인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오버롤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요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준비인데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 가지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도를 더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실제로 잘하고 싶은 건 요 시험입니다. 아무리 연습 문제를 잘 푼다 하더라도 시험을 잘 못 보면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가 없죠.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혹은 AI 모델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이 course materials는 이제 학습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이 학습되고요. 그래서 모델은 이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패턴을 추출해내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practice exam은 validation set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 course materials를 training set, practice exam을 validation s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alidation set을 통해서 우리가 practice exam을 본 다음에 뭔가 좀 부족한 개념이 있으면 다시 트레이닝 코urse 머티리얼스를 보면서 몰랐던 개념을 학습하는 것처럼 AI 모델도 프랙티스 exam을 통해서 성능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서 이 트레이닝 셋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널 exam은 테스트 셋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성능이 잘 나와야 우리가 이 모델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일반화 성능입니다. 제너럴리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텀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머신러닝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에도 잘 동작하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파이널 exam에는 프랙티스 exam에 없던 문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처음 보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한 개념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가가 이 제너럴리제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크게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설계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이미 존재하고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나이브 베이즈, 니어리스트 네이버,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 굉장히 더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AI 과목들에서도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혹은 데이터 스트럭처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절한 모델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딥러닝 시대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딥러닝일 때 있고요. 딥러닝이 이제 뜨기 시작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데이터가 많아져서 우리가 충분히 모델을 학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션 파워가 향상되면서 이 빅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적거나 컴퓨테이션이 충분치 않은, 예를 들어서 인베디드 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더 잘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딥러닝 알고리즘만 블라인드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모델이 적절한지 선택하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뉴럴넷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대부분 딥러닝 시대에는 뉴럴넷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뉴럴 네트워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뉴럴넷은 이렇게 노드들과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볼 것이 인풋 레이어입니다. 인풋 레이어는 우리의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이제 세 개의 뉴런이 있다고 했는데 3차원 데이터를 입력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근육량을 넣었을 때 여기 넣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히든 레이어는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합니다. 히든 레이어 여기 하나가 그려져 있지만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레이어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 결과 혹은 프리딕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는 예를 들어서 인바디 점수, 예측값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량, 예측 이런 식으로 넣어주지 않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그냥 이 데이터들이 압축된 2차원의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프리딕션 프로바빌리티일 것이고 언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learned representation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 특기할 만한 사항 첫 번째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 하나의 레이어들이 이제 리니어한 함수들과
넌 리니어한 함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패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는데요. 패턴이라는 말은 조금 아비트러리한 텀입니다. 인베딩, 웨이트,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피처 벡터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처음 봤을 땐 세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풋 레이어는 이 레이어를 계산할 때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레이어라고 하고요. 3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히든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3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리니어한 함수들과 넌 리니어한 함수들을 조합하여서 뉴럴넷을 만든다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왜 넌 리니어리티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는 이 X는 인풋 데이터의 디멘전입니다. 우리가 아까 R3라고 했었는데 이제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앞에 그림에서 3000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요 각각의 인풋이 요 4개의 레이어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요소도 요 4개 전부와 각각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총 3 곱하기 4만큼의 요 연결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3 곱하기 4의 연결선들을 W1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의 개수 그리고 인풋의 디멘전만큼 저 연결선들이 존재하고 그 연결선을 W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와 이 W1을 곱하면 이 앞에서 설명한 이 히든 레이어가 표현이 됩니다. 4개의 원소가 나오겠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자세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non linear 펑션이 이제 max 펑션을 넣어주고요. 또 W2를 곱해주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앞에 있던 2레이어 뉴럴넷을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max 함수를 우리가 activation 펑션 혹은 non-linear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max 함수를 만약에 넣지 않는다면 요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비디오를 정지하고 한 1, 2분 정도 고민을 해보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을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면 이 맥스 함수가 없으면 W2 곱하기 W1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W3 곱하기 X랑 구분이 안 됩니다. 이 W3는 이제 W1 곱하기 W2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사실상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 하나를 쌓든 세 개를 쌓든 100개를 쌓든 다 똑같은 펑셔널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 주어야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뉴럴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넌리니어한 함수들은 이 피처들을 혹은 인풋을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분류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선형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데이터가 이렇게 극좌표계로 예를 들어서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이 극좌표계로 바꿔주면 선형적으로 분류하기 쉬운 그런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넌 리니어 함수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맹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잘 동작하는지 연구가 충분히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면 좋지만 보통은 렐루 함수가 잘 동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델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서두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든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든 전부 다 우리의 모델은 학습이라고 하였습니다. 함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것이 이 AI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함수를 학습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계적인 기계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델들을 학습할까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당연히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텐데 이 수학적으로 표현한 이 목표를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인지 아닌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로스라는 것을 혹은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이 모델의 아웃풋과 진짜 클래스를 비교해서 이 두 개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학습을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함수에다가 인풋을 넣어주고 그 나온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같은지 다른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수에 이제 모델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 파라미터들도 처음 들으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의 함수가 이렇게 1차원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ax 플러스 b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이 a랑 b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이런 값들을 이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델이 이렇게 2차원 함수였다 라고 하면 이 ABC가 파라미터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ABC 중에서 이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찾는 것이 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세타가 ABC를 포함하는 게 이제 세타겠죠. 그리고 이 모델 파라미터들을 구축하는 게 이제 모델 설계 과정이었고 이 구축한 모델들의 파라미터들이 튜닝되는 것을 이제 옵티미제이션 혹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의 종류, 우리 태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로스 펑션과 objective 펑션들이 다양합니다. mean squared error, mean absolute error, cross entropy, negative log likelihood,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등등 굉장히 다양한 로스 함수들이 있고요.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는 로스 함수를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연구자들이 디폴트로 사용하는 다양한 로스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최소화하는
x를 찾아본다면 우리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죠. x-1의 제곱이 이 함수의 모양이고 x가 1일 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글로벌 미니멈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왜 글로벌 미니멈을 가지냐면 이 함수가 컨벡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 세상에서는 이 로스 함수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딥러닝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 수가 뭐 1억 개, 요즘에 대형 모델들은 뭐 10억 개, 100억 개, 굉장히 파라미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옵티마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컨벡스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컬 미니마도 많고요. 수학적으로 아날라틱하게 풀 수도 없습니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컬 미니멈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찾는 게 아니라 뉴메리컬한 수치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더 좋은 세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하면서 좀 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모델이 단순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컬 미니멈이랑 글로벌 미니멈이랑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딥한 모델들은 요 로컬 미니멈이랑 요 로컬 미니멈이랑 차이가 적고요. 글로벌 미니멈이랑도 차이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니멈들이 어느 정도 평준화돼 있어서 꼭 로컬 미니멈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함수들은 로컬 미니멈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이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들을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데이터 전체를 사용합니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고요. 그런데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인데요. 한 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계산이 굉장히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때 모든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일부만 가지고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하고요. 그런 것을 이제 스토캐스틱 혹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이 이제 인타이어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सब셋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수식은 옵티미제이션 수업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왜 SGD를 사용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를 우리 컴퓨터 메모리에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배치 사이즈를 배치를 이용해서 सब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오히려 서브옵티멀한 미니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딥러닝 기법들은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기반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이제 입력을 넣어주고 이 출력을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과 비교해서 로스를 만들고 이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 시키면서 이 웨이트들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포워드 패스, 그래서 이 아웃풋과 어, 레이블을 비교해서 우리가 로스를 만들고요. 이 로스를 다시 백 프로파게이션 시키면서 웨이트를 어드저스트하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로스 계산, 백워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킨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모델을 평가해야 됩니다. 모델 평가는 왜 해야 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학습을 영원히 할 수 없죠. 언젠간 이 학습을 중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선형대수학 시험을 보는데 선형대수학을 영원히 그것만 공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됐으면 시험을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옵티마이즈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로스 펑션의 값은 인투이티브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숫자로 딱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라든지 프리시전, 리콜, 레폰스 스코어 혹은 뭐 컨퓨전 매트릭스 같은 성능 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매트릭이라고 하죠. 이 한국어로는 성능 지표라고 하는데요. 성능 지표들을 이용해서 이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고 혹은 학습 과정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학습을 중단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해서 보통은 성능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의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밸리데이션에서 이제 성능이 잘 안 나오면 이제 오버피팅 됐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닝 로스는 낮은데 트레이닝 로스는 낮은데 테스트 로스는 큰 겁니다. 그리고 언더피팅은 이 과적합, 과소적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프랙티스 이그잼에서도 성능이 낮고 테스트 셋에서도 성능이 낮은 겁니다. 오버피팅은 프랙티스 이그잼은 잘 보는데 이 테스트는 실제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 경우는 이 프랙티스나 테스트 둘 다 잘하는 거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단순히 데이터가 부족해서 오버피팅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증강 기법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예시를 들면 이 이미지의 조도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똑같은 이미지지만 다른 특성을 가지게 증강해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두 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잘 살펴보고
이제 더 정제하여서 적합한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 주어야겠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초거대 모델들을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초거대 모델들이 좋은 피처들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피처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오버피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델을 좀 더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스를 잘 스케줄링하면 오버피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옵티미제이션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과적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습을 적절히 멈추어 주는 것도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제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도 이제 러닝 레이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러닝 레이트를 조절해 주고요. 학습이 충분히 오래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반대인이다. 오버피팅은 학습이 너무 오래된 거고 언더피팅은 학습이 충분히 오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역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귤러리제이션을 사용하면 이제 모델이 단순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레귤러리제이션을 조금 덜 사용해 줍니다. 이 레귤러리제이션도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비디오를 정지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세요. 이제 다 풀어보았다고 생각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잘못된 디스크립션이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더 많이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쓸 수도 있고 트랜스퍼 러닝을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넌 리니어 펑션을 써서 이제 피처들을 리니어하게 세퍼레이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요 그림 봤었죠. 그리고 패턴, 인베딩,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피처 벡터는 비슷한 개념을 다루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학습의 종류, 학습의 오버롤 워크플로우, 그리고 각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를 공부할 때 선형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 선형대 수학이 중요한지 조금 얘기를 해보고 이제 넌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structured 혹은 unstructured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된 것을 이제 structured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로 구성된 것을 이제 unstructured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우리가 행렬을 사용합니다. 행렬을 이제 하나의 데이터만 가졌을 때 하나의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n개의 샘플을 가지고 온 것을 이제 이렇게 이거를 n 곱하기 m 행렬이라고 볼 수 있겠죠. n 곱하기 m 행렬로 표현한 것이 역시 행렬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르게 표현한 게 이 오른쪽에 있는 행렬이죠. 그래서 1번 데이터,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n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행렬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앞에서 행렬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이든 모델이든 전부 다 이제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행렬에 대해서 이제 뉴럴넷을 뭐 설계할 때 좀 더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인풋으로 들어오겠죠? 이미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텍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오디오 시그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이 데이터들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숫자들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수치적인 인코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뉴럴넷은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출력이 나올 텐데 이 출력도 이 인풋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 그래서 컴퓨터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아웃풋도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디코딩을 해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가 이메일이 스팸이 아니다. 이 음성은 오늘 날씨가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 음성이다. 이 이미지는 라멘 혹은 스파게티다. 이런 식으로 디코딩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숫자들이 전부 다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텐서라는 것도 이제 바로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는 랭크 제로 텐서라고 하고 하나의 숫자죠. 그리고 벡터는 랭크 1 텐서라고 하고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런 컬럼 벡터, 로우 벡터가 있죠. 그리고 매트릭스는 랭크 2 텐서로 이제 n by n 이런 것들을 이제 행렬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전부 다 모은 것을 디자인 매트릭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용어에 이제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D 텐서는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배치로 이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축까지 포함이 되면 3D 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3D 텐서의 예시는 이런 식으로 RGB 채널로 이루어진 W 곱하기 H 이 이미지 세 개가 합쳐지면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D 텐서의 예시는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3D 텐서는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D 텐서의 예시는 이미지의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C, H, W 곱하기 이제 배치의 개수 해서 BC, HW 이렇게 되면 이제 4D 텐서가 되겠죠. 결국 텐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넘파이를 배울 텐데 그냥 다차원 어레이라고 보면 됩니다. 0차원이면 스칼라, 1차원이면 벡터, 2차원이면 매트릭스, 3차원 이상부터 그냥 다 텐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뉴럴넷을 간단하게 이 인풋 데이터는 m 차원이죠. 곱하기 이제 웨이트 더하기 바이어스 해서 이제 싱글 아웃풋을 내는 것을 이제 뉴럴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는 에디션, 이너 프로덕트,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간단한 오퍼레이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퍼셉트로는 이제 뒤에서 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이제 웨이트들을 혹은 인풋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 번에 패러럴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패러럴리즘 병렬 처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매트릭스 텐서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러럴리즘을 할 때 이 다 프로덕트를 패러럴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 멀티플 다 프로덕트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에러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에러는 어디 있었냐면 사실 요 두 개의 곱이 벡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스칼라를 더하면 안 되고 여기도 똑같이 벡터가 돼야 됩니다. 이제 B 이렇게 된 벡터가 돼야겠죠. 그런데 뭐 넘파이,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이런 데들은 이런 것이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곧 설명하겠지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방법으로 이런 것에 에러를 내지 않고 그냥 처리를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딥러닝이든 AI든 데이터나 모델이나 우리가 둘 다 이제 텐서 혹은 행렬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도 우리가 사용을 하겠지만 강의 초반부에서는 이제 넘파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들을 바닥부터 구현을 해보고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는 강의 후반부에서 중간고사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강의 후반부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 이 리니어 알제브라가 이 AI 공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넘파이를 좀 같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넘파이를 사용해서 AI 알고리즘들을 구현할 수 있을지 얘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